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만큼은 계산할 수 없다. 현대 과학의 기틀을 닦은 인류 최고의 천재조차 무릎을 꿇린 사건. 자산가치 1300억 파운드가 단 몇 달 만에 증발해버린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비극. 오늘 우리는 그 서막을 열어젖히려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300년 전의 런던으로 초대합니다. 1720년 봄, 런던의 공기는 기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업혁명의 열기도 혁명의 열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일확천금이라는 네 글자가 만들어낸 집단적 최면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광기의 씨앗은 그보다 9년 전 영국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돈을 먹는 괴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만 명의 병사를 먹이고 거대한 전함을 띄우고 포탄을 쏘아 올리는데 영국의 국군은 처참하게 비어갔습니다. 1711년 당시 영국 정부가 짊어진 빚은 무려 9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당시 국가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산 직전의 수치였습니다.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세금은 이미 거둘 대로 거뒀고 국채를 발행해도 아무도 사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역사라는 무대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할리, 당시 영국의 실권자였던 대장경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금융의 메피스토펠레스라 불릴 존 블런트가 서 있었습니다. 존 블런트는 원래 가구 제작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무를 깎는 기술보다 사람의 탐욕을 깎아 돈을 만드는 기술이 훨씬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할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기도 대담한 제안을 던집니다. 정부의 빚 900만 파운드를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남해의 독점 무역권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남해 회사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해란 어디일까요? 바로 남메리카입니다. 당시 영국인들에게 남미는 전설 속의 엘도라도와 같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모두 금으로 되어 있고 강바닥에는 은이 깔려 있다. 스페인 사람들이 숨겨둔 보물선이 수천 척이다. 이런 황당한 소문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남미의 무역권은 영국이 아니라 스페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스페인은 전쟁 중이었죠. 적국의 앞마당에서 무역을 하겠다니요. 이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런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실제 무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오직 하나, 사람들의 상상력이었습니다. 블런트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런던의 모든 커피하우스에 정보를 흘립니다. 조만간 스페인과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러면 남해 회사의 배들이 황금을 싣고 템스강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었던 정부 채권이 황금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너도 나도 남해 회사 주식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빚을 털어내서 좋고 국민은 부자가 될 꿈을 꿔서 좋은 이른바 상생의 도박판이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8년이 흐르는 동안 남해 회사가 남미로 보낸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수익은 0이었습니다.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이었고 주식은 실체가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720년 1월이 밝았습니다. 남해 회사는 인류 역사에 기록돼 미친 승부수를 던집니다. 영국에 남은 모든 국채, 무려 3,100만 파운드를
자신들이 통째로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심장을 남의 회사라는 개인 기업에 통째로 맡기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블런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원과 귀족들에게 남의 회사 주식을 뇌물로 뿌렸습니다. 주식을 직접 주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만큼 현금으로 주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을 만들고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남의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앞장서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120파운드였던 주식은 3월에 300파운드를 뚫었습니다. 5월에는 500파운드, 6월에는 800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런던은 미쳐버렸습니다. 런던 교 위에는 주식을 사려는 마차들로 마비되었고 귀족과 하녀가 뒤섞여 주가 전광판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뉴턴도 이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 7,000파운드를 벌고 빠져나왔지만 주가가 1,000파운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멍청한 이웃들이 나보다 부자가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2만 파운드를 들고 다시 시장의 가장 뜨거운 꼭대기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품이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는 바로 터지기 직전입니다. 남의 회사의 성공을 시기한 수많은 가짜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을 캐는 회사는 양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대단한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황당한 회사에도 수천 명의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블런트는 자신의 밥그릇을 뺏기기 싫었습니다. 그는 정부를 압박해 거품법을 통과시킵니다. 허가받지 않은 모든 회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폐쇄하는 법이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요. 유령 회사들이 문을 닫자 사람들은 비로소 차가운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 회사들이 가짜라면 우리가 가진 남의 회사 주식은 진짜인가? 의심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720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런던 주식시장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괴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비명이었습니다. 이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추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1720년의 런던에서는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탐욕이 어떻게 지성을 압도하고 권력이 어떻게 사기꾼의 하녀가 되는지에 대한 추악한 기록입니다. 주가는 이미 이성을 잃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회사의 수장 존 블런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큰 바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영국의 심장부인 의회를 통째로 사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뇌물 스캔들이었습니다. 블런트는 국회의원들과 귀족들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남의 회사 주식 50만 파운드 어치를 드립니다. 지금 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장부에 기록만 해두겠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가져가십시오.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잃을 게 없습니다. 계약은 없던 일이 될 테니까요.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르면 내 돈, 떨어지면 남의 돈이라니요. 의원들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남의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 곧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영국 의회는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 남의 회사의 주가 조작 본부로 전락했습니다. 왕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왕 조지 1세의 정부들까지 대량의 주식을 할당받았습니다.
온 나라의 권력자들이 한 배를 탄 공범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런던의 익스체인지 앨리로 가봅시다. 이곳은 이제 인간의 시장이 아닙니다. 광기 어린 짐승들의 포효만 가득합니다. 커피하우스의 테이블 위에는 찻잔 대신 주식 청약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블런트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돈이 없으신가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남의 회사가 직접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주식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의 재앙이라 불리는 신용융자의 시초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라고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괴한 순환 구조. 이것은 꼬리를 물고 자기 몸을 뜯어먹는 뱀, 우로보로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미친 연극에 속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아치볼드 허치슨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뛰어난 수학자이자 경제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남의 회사가 발표하는 수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허치슨은 외쳤습니다. 남의 회사가 약속한 배당금을 주려면 그들이 남미에서 매년 영국의 모든 무역액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공기 중에 뜬 거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허치슨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배 아파서 저러는 거다. 수학 같은 소리 하네. 내 주식 계좌의 숫자가 증거다. 광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은 오직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남의 회사는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역사적인 악수를 듭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거품법의 시행입니다. 남의 회사의 주가가 너무 오르자 시장에는 온갖 아류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돈이 그쪽으로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 블런트는 의회를 압박해 허가받지 않은 모든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거품법이 시행되자 수많은 유령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돈,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어. 그리고 그 공포는 순식간에 옆에 있던 남의 회사 투자자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잠깐, 저 회사들이 사기라면 우리 남의 회사는? 우리도 허가만 받았을 뿐 실체가 없는 건 똑같지 않은가?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런던 전체를 태울 거대한 화마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720년 8월 950파운드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 몇 파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블런트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이미 터져나오는 공포의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런던의 공기는 설렘에서 비명으로 바뀌어 갑니다. 화려한 가발을 쓴 귀족들이 주식 증서를 들고 거래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습니다. 제발 팔아만 주시오. 반값이라도 줬어.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팔려는 사람들의 절규만이 템스강의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도박판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떨어지는 데는 단 수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0파운드라는 눈부신 숫자에 가려졌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주할 것은 탐욕의 축제가 끝난 뒤 남겨진 비명과 눈물의 기록입니다. 1720년 8월 초, 남의 회사의 주가는 950파운드를 찍으며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런던의 모든 시민은 자신이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가를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 즉 신뢰라는 이름의 유리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뜻밖에도 남의 회사의 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주가가 정점에 달하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몰래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이 눈치채기 전에 털고 나가자 사기극의 설계자들이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9월이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8월에 900파운드였던 주가가 9월 초에 700파운드로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것을 일시적인 조정이라 믿었습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라며 남은 돈을 긁어모아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행위였습니다. 9월 중순 주가는 600파운드 벽을 깨고 500파운드까지 수직 낙하합니다. 이제 런던의 공기는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내 주식을 받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커피하우스의 옹성거림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증서를 들고 거래소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남자의 비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주가가 800파운드를 넘어서던 광기의 절정기에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금액은 무려 2만 파운드.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의 평생 업적이 담긴 전 재산이었습니다. 뉴턴은 주가가 떨어지는 내내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700, 600, 500파운드로 추락할 때마다 뉴턴의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300파운드 선에서 모든 주식을 손절매합니다. 단 몇 주 만에 그는 2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설명했던 그 위대한 손이 탐욕의 파도 앞에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 격차는 잔인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정보력을 가진 극소수의 권력자들은 이미 큰 돈을 챙겨 영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을 믿었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남은 것은 부채뿐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 딸의 혼수 자금을 쏟아넣은 아버지, 평생 일한 퇴직금을 바친 노병들. 그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이제 거대한 장례식장과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템스강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의 회사가 우리를 죽였다 라는 혈서가 나붙었고 주식 거래소 근처에는 분노한 군중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9월 말 주가는 마침내 190파운드까지 폭락합니다. 연초 가격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격의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남의 회사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연쇄 파산했고 상거래는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식 종이로 불을 지피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승자와 패자가 잔인하게 갈리는 운명의 순간. 승자는 이미 돈을 챙겨 자취를 감췄고 패자들은 폐허가 된 시장에 남아 서로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한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 멸망의 문턱까지 간 것입니다. 사기꾼 존 블런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노한 시민들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의회는 그를 소환하려 했지만 이미 주머니가 두둑해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거품이 거친 자리에는 차가운 시체들과 텅 빈 국고만이 남았습니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화려한 조명이 꺼진 자리에는 오물과 오열만이 남았습니다. 1720년 12월 영국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추위가 아니라 배신감과 절망에 몸을 떨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파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분노한 민심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남의 회사 이사들의 가죽을 벗겨 성벽에 걸어라 라는 경문이 나붙었습니다. 의회는 서둘러 비밀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어본 남의 회사의 장부는 그야말로 범죄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장부는 조작되었고 수천만 파운드의 자금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녹색 가죽 장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뇌물을 받아먹은 국회의원, 귀족, 왕실 관계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영국의 지배계층 전체가 몰락할 위기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조지 1세 국왕은 퇴위 압박까지 받게 됩니다. 이 국가적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한 남자가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월폴. 그는 훗날 영국의 초대 총리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월폴은 난장판이 된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스크루드라이버와 같은 정교한 수술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남의 회사 이사들의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 액수만 해도 200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이 돈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돈의 극히 일부였지만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그는 남의 회사에 남은 부채를 잉글랜드 은행과 동인도 회사로 분산시켜 국가 경제의 연쇄 도산을 막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시초가 됩니다. 하지만 월폴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제도적 족쇄였습니다. 영국 의회는 향후 100년 동안 거품법을 유지하며 정부의 엄격한 허가 없이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이 조치는 영국의 산업 발전을 일시적으로 늦추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신용을 구축한 것이죠. 자, 이제 이 사건이 현대 사회에 주는 묵직한 메시지를 들여다봅시다. 300년 전의 런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름만 바뀔 뿐 광기의 메커니즘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첫째, 실체 없는 장밋빛 미래를 팝니다. 남의 회사의 남미 무역권처럼 말이죠. 둘째, 포모를 자극합니다. 옆집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셋째, 권력의 방조입니다. 시스템을 감시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투기판에 올라타 이익을 챙깁니다. 2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잃고 평생 남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던 아이작 뉴턴.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숫자로 이루어진 우주의 비밀은 풀었지만 탐욕으로 뒤엉킨 인간의 마음은 끝내 풀지 못했다. 천재성도 고등교육도 사회적 지위도 광기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회사 거품 사건은 인간의 욕망이 통제를 벗어날 때 한 국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사 최고의 반면 교사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은 30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제2의, 제3의 남의 회사가 여러분의 욕망을 사냥하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반복된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는 이 뼈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보고 환상이 아니라 실체를 보는 눈. 그것만이 광기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일 것입니다. 300년 전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울려 퍼졌던 그 비명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파티는 언제나 가장 화려할 때 끝나는 법이니까요.